부천치과의원 원장 한승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죠. 바로 논문을 우리가 읽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공부를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연세대 우리 치주과를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새로운 교수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저널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선생님은 누굴까요? 카메라 옮겨주시죠. 이중석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또 재밌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를 받은 연세대학교 치주과학 교실에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아, 네. 큰 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 치주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랑 관련한 임상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이제 그때그때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다 똑같이 임상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궁금한 것도 많아서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으로 그냥 같이 얘기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오늘 나와서 사실 한승민 원장님께 배웠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교수님. 저 같은 사람은 하다가 궁금하면 제가 실험할 생각을 안 해요. 진짜 그 시간에 음악이라도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걸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좋은 논문이 굉장히 좀 많이 특히 임상 논문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승민 원장님께서 잘 포지셔닝을 잘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훌륭한 연구자분, 더 훌륭한 논문을 쓰신 분들이 더 많은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임상가다 보니까 한승민 원장님이랑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임상가가 궁금한 점들을 좀 찾아서 내는 논문들이 좀 몇 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누군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한승민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이 되는 것일 뿐 좋은 논문들이나 이런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히 말씀 또 해주시니 또 사실 이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게을러가지고 모든 걸 다 읽어보거나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거고 저와는 이제 포커스가 다르게 리서치를 더 중시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볼 때는 뭐 다른 게 더 좋은 게 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논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연구 목적으로 쓰여지는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약간 임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조금 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인가요? 한번 소개시켜드린 연세대학교에서 나선 동물실험, 리코징주발 서저리에 대한 다니엘 토마 예, 그렇죠. 소마 선생님, 정현 교수님이랑 했던 예. 논문. 그것도 보면은 동물 실험이고 인간의 상황이랑은 좀 많이 다르고 작년이나 나온 리포트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자연치하고 이제 임플란트 쪽에서 프리징주발 그래프트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던 것도 있었거든요. 해석도 조심해야 되고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좀 견해를 좀 다르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실 연구자들이 또 해야 되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저희 과에서 나갔던 논문은 어떤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동물 실험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임상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골드 스탠다드다. 이건 그리고 정말 인용도 많이 되고 이건 이거다라고 이렇게 규정했던 그런 논문들도 지금 다시 보면 이건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었던 논문도 사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물 실험 모델이 분명히 갖고 있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임상 연구가 갖는 한계에도 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조절을 못하니까 어떤 환자가 어떻게 포함됐는지 수술할 때 사실은 조금만 어떻게 다르게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통제하거나 그거를 모두 완벽하게 표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또 오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볼 때도 그렇고 그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사실 더 보고요. 결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연구자에게 해석이 가미된 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도출됐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동물실험에서의 모델에서의 한계, 임상연구에서 한계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서 같이 보게 되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없다 보면 그 연구자들은 뒷장으로 숨겨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계니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같이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좀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데이터를 어떻게 도출하느냐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한 몫을 당당한 게 통계 처리랄 거 말이죠. 통계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의국 세미나 때 통계에 대해서 약간 해도 다 졸고 앉아 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연구 디자인을 간단하게 하면 통계는 정말 간단합니다. 범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SPSS 같은 그냥 아주 간단한 키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엑셀에서도 그냥 그 통계는 아주 간단한 그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군이 딱 2개밖에 없고 그 2개가 통제도 잘 돼 있고 하면 굉장히 쉬운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요즘같이 빅데이터가 중요시되면 이제 그러면 통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통계를 전공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쉬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저희가 직접 하지만 정말 이게 데이터가 커지는 후양적 연구나 빅데이터의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R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예전에 많이 쓰던 SAS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때는 이제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 때는 직접 처리할 생각 아예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뭐 퍼블리시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은데 SCI 등급이라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되게 중요시하게 봤었어요. 좀 아무래도 좀 등급이 높은 전에 실리는 게 신빙성을 좀 갖는다고 생각한 적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SCI라는 거는 이제 톰슨 로이터라는 이제 제일 큰 평가 회사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 체계이거든요. 이 저널은 괜찮다라고 했던 것들은 모았던 데이터베이스가 SCI라는 거고 저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서버가 좀 부족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장한 게 SCIE, 이렇게 익스펜디드라는 게 붙거든요. 톰슨 로이터라는 회사에서 뭔가 평가한 저널이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공신력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톰슨 로이터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출판사인 뭐 엘즈비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또 다른 지표들을 가지고 저널을 평가하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아무래도 SCI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 체계인 것 같긴 합니다.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임팩트 팩터라는 것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저널을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저널을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한치질과협회에서 나오는 저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임팩트 팩터가 어느 정도예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한 2.64, 2.67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굉장히 올라간 거죠. 옛날에 2.67이면요. 10년 전에는 COIR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는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이 저널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그 곁다리를 임상과 꼭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저널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뭐 이렇게 좋은 저널을 보는 이런 요령이라든지 평소에 보시는 저널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승민 원장님께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저 과제투시 보셨어요? 선생님?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제가 읽는 포인트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저널을 볼 때 이런 포인트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면 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연구자로서 그다음에 임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입장을 다 갖고 있긴 한데 그 논문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내가 했으면 어떻게 실험했겠다 뭐 이런 거 막 뇌리에 스치고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제 역할이 또 그걸 뭔가 리뷰하고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위치니까 사실 모든 연구는 다 비판할 점이 있거든요. 모든 점들이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지적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남의 논문을 보면 그런 게 더 많이 보이죠 사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출판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다 믿지 말아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책이든 아니면 논문이든 에비던스 베이스 뭐 의학, 치의학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문헌만 있다고 그냥 에비던스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하는 것들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임상을 할 때는 코끼리의 얼굴을 만진다면은 연구를 할 때는 마치 엉덩이를 만지는 듯하게 다 각각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체 인구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몇 명 안 되는, 몇십 명 안 되는 사람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연구 자체로서 하나의 가지는 사실만 있을 뿐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만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보면서 트렌드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뮤커 중기발 서저리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첫 시간에 소개시켜드렸지만 저걸 볼 때 일단 제목부터 본단 말이에요. 이 연구를 왜 했지? 뮤커 중기발 정션의 변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이 전치부라도 환자분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널 하이퍼세스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이제 GBR하고 나면 이게 플랩을 많이 땡기니까 그걸 다시 밀어내기 위해서 어떤 서저리를 하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다. 이번 연구를 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거 좀 소개시켜 주시면서 오늘 리뷰 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딱 하나의 포커스된 연구라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억셉트가 돼서 클리니컬 오럴 임플란트 리서치라는 저널에 이렇게 실리게 된 논문입니다.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논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가이스트리 회사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고 가이스트리 회사에서 검토를 굉장히 스틱하게 했고요. 몇 달에 걸쳐서 하더니 이거저거 고쳐라 해가지고 사실 조금 변경돼서 진행됐던 연구입니다. 뮤코그라프트가 나온 지 한참 된 다음에 진행이 된 건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같이 케라티나이즈 티슈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컨센서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눈여겨봐야 될 건 2012년에 그 EAU 컨센서스랑 2017년에 했던 오스테오로지 컨센서스 미팅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둘 다 거의 비슷비슷한 분들이 하긴 했습니다. 약간은 다르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유럽 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2012년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케라티나이즈 티슈를 증진시켜야 될 만한 근거가 사실은 부족하다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치아는 그렇지만 임플란트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치아와 똑같이 이제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자만 봐도 벤스트롬이라는 분이 긍정적인 시각을 항상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네네. 2017년에 이제 오스테오로지 컨센서스 미팅에서는 다니엘 토마가 제일 저자로 이제 했던 것들을 보면 여기서 소프티슈 어그멘테이션 그 자체가 임플란트의 주변의 건강, 염증과 관련한 것들이 좀 좋아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할 만한 근거는 없다라고 했지만 뒤쪽에서는 오히려 하는 게 좀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런 부분은 아직도 컨트로버셜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멤브레인을 갖고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동물 실험을 하다 보면 항상 여기에 그 멤브레인 주변에 이렇게 특정한 커넥티브 티슈층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텍스 멤브레인 쓸 때도 그 위아래, 특히 아랫부분에 굉장히 덴스한 커넥티브 티슈를 우리가 임상에서도 딱 열어보면 뽀얗고 깨끗한 예쁜 게 보이듯이 그런 게 스카치 테이프 듯이 맞습니다. 네. 콜라겐 멤브레인도 보이는 멤브레인들이 있거든요. 바이오가이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특정한 레이어가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정말 그 포텐셜이 되게 높기 때문에 놔두면 뼈가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실 옛날에도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포텐셜을 가질까 사실 궁금했던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프리징리발 그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근거 자체가 카링이 이제 74년에 이제 발표했던 논문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약간 논리적 비약이 좀 있긴 했지만 이식했던 그 부위에 결합 조직층에 키가 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케라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각화되는 게 결정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시리즈 논문에서 보면 리포지셔닝을 했을 때 완전히 뮤코자로 덮여 있지만 여긴 이식되어 있지 않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PD의 영향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본이나 아니면 페리오스팀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밑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되는 각화된 층이 발견이 되는 걸 보면서 하부에 있는 수여부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의 결합 조직이나 그 부분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했던 거는 GBR을 하면 분명히 그 약간 덴스한 커넥티브 티슈층이 두껍게 생기는데 이 부분이 사실 수술을 하다 보면 에이피칼리 포지션 플랩을 하거나 하면 되게 더 수술이 쉽더라고요. 틱하니까 얇은 페리오스툼에 이제 수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각화층을 만드는데도 조금 더 포텐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증가될 것이라는 가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이스텔리에서 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아마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획한 거는 에이피칼리 포지션 플랫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GBR을 했던 그 사이트에서의 그 영향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상 연구를 하려고 하면 항상 남아있는 베드의 영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임상 연구를 할 때 사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에 오퍼를 했죠. 제가 주로 애용하는 바이오가이드에서의 그런 층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 같다. 몇 달간의 리뷰 과정을 거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뮤코그래프트를 좀 얹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두 개 같이 하면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뮤코그래프트를 더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가이스트리케도 그랬을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미코징주알 서저리 할 때 미코그래프트 넣어가지고 한 실험들은 많은데 GBR 사이트에는 없잖아요. 사실. 이게 거의 최초 아닌가요? 아마 그런 연구는 없었습니다. 컨트롤드 된 스터디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더 의의 있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각화된 그 층 자체가 더 많이 유지되거나 더 많이 생기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었고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페리오스팀에서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면 저 부분은 아무리 뭐 슈도 페리오스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도 분명히 페리오스팀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오히려 더 반대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뮤코징지발 정션이라는 걸 왜 했냐면 임플란트 사이트는 연구들을 대부분 임플란트 수술 전에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치아 같은 경우는 CEJ나 그 징지발 라인 자체가 별로 변하지 않는데 임플란트는 심기 전과 심은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다음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철물을 꼈을 때가 그 마지날 징지바의 레벨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케라티나이트 티슈만을 측정하면 가설을 세웠던 밑에서의 영향에 의해서 뭔가 더 각화층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베스티뷴이 더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증명하기에는 파라미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뮤코징지발 정션을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로 잡았던 거고요. 프로브로 재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방법으로 재려고 했고요.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렇게 제가 넣었는데 아마 논문 보시면 그냥 축축 넘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샘플을 정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샘플 사이즈 계산이 조금 오류가 있거나 조금 적정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중요시하게 보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눈에 잘 안 들어가요. 저는 이제 한 1mm 정도만 차이 나도 그게 차이 나는 거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샘플 사이즈를 정했고요. 그 MGJ 정션이 위치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인접지를 고려했을 때 보철물이 놓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코로나를 올라가 있는 것들을 환자들을 인로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두 개의 군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피규어 사진인데 크레스트 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MGJ 정션이든 뭐든 그 케라티나이트 티슈가 있는 그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수술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날 뮤코자라고 하는 그 레벨 자체가 좀 계속 변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미코그래프트 비싸니까 네. 이렇게 뭐 많이 사서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수처할 때 좀 애먹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있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프리징지발 그래프트를 할 때보단 예. 훨씬 더 어렵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확신이 안 선다고 할까요? 펌하게 붙었다 뭐 그런 느낌을 갖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기. 구개부에서 뗀 거를 상상하고 하면 뭔가 아쉬운 예.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게 얼만큼 유지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분명히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뮤코징지발 정션이나 어쨌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 디지털 방법으로 이제 계측을 시작을 했고요. 그 연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스캔 데이터를 사용한 것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기로 했고 이 실험을 이제 하기 직전에 논문에 실렸던 게 특정한 이제 스캔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색깔 데이터가 재현성이 있다, 릴라이어블하게 재현된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나온 걸 보고 여기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코징지발 정션을 이 색깔로 구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케라티나이트 티슈를 이렇게 쟀다 혹은 뮤코징지발 정션을 이렇게 쟀다라고 하기에는 좀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실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를 좀 동영상으로 가져온 거고요. 자세히 안 봤는데 스캐너를 어떤 거 쓰셨나요? 트리오스 3를 썼습니다. 트리오스 3 쓰셨군요. 네네. 그거 자체가 근거가 있어야만 이 임상 연구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일럿 실험을 다른 실험을 더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실습하는 돼지 턱뼈를 이용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거를 측정할 때 저희가 스텐트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스텐트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다 희생된 것들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치아에다 인덴테이션을 다 스텐트처럼 주고요. 프로브로 재는 거, 그 임상적으로 저희가 재는 거, 저희 전공의들이랑 다 같이 했습니다. 측정을 임상적으로 하는 것하고 디지털이랑 스캔해서 측정한 것이랑 그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 조직학적으로 잘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잘라봐서
그 부분이 조직학적으로는 어떻게 계측이 되는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비슷비슷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분점이 명확하게 보이고요. 나와 있는 이렇게 티슈 자체도 위쪽은 각화층이 굉장히 두껍고 밑에는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구분이 명확했는데 대조할 수 있는 가장 표준이 되는 건 조직학적인 MGJ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케라티나이트 티슈를 측정한 걸 보면 임상적으로 측정한 거는 1mm 정도는 과하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대부분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과하게 측정됐다는 게 조직학적 수준에 비해서 과하게 측정됐다는 네네, 그런 뜻인 거죠. 네네. 스탠다드를 조직학적인 걸로 본 거네요. 네, 스탠다드 조직학적인 그거를 거로 기준으로 보고 디지털로 한 게 근접한 건가, 프로브리전 게 근접한 건가, 그걸 보신 거네요. 네네. 첫 가설은 비슷한 것만 나와도 네.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디지털로 측정한 거는 거의 차이가 없게 조직학적인 사진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요. 전공의가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봤더니 뭐 연차와 상관없이 임상적인 방법에서도 뭐 차이가 별로 없이 한 1mm 정도 항상 더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측정을 할 때 눈을 보는 그 리딩 에러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사이트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찍겠죠? 여러 사람이 예.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좀 도움이 될 테니까. 네네. 근데 디지털에서 어쨌든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향적인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16명씩 배정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치부나 이런 것들 여기는 50%인데 GBR을 안 했던 곳은 80%가 넘고요. 아무래도 전치부는 GBR을 안 한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GBR 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아까 사실 물어보셨던 다니엘 토마의 동물 실험과 그 다음에 그것과 좀 반대되는 저널이 그 이후에 좀 나왔던 뭐 골마요의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그 골마요 논문 같은 경우는 그 구치부의 자연치와 임플란트였는데 자연치는 전치부에 더 많았고 임플란트 사이트는 대부분 구치부에 더 많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다르다는 것들은 꼭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휴먼 스터디의 한계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마치 사람 모기도 힘들 것 같아요. 또 힘들고 사실은 적당하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팔로우도 문제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치부가 좀 더 포함되다 보니까 수술한 다음에 코렉션 양이 한 1mm 정도는 더 GBR한 곳에 더 많이 계측이 됐고요. GBR을 안 했던 군인데 충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옆에서 본 쪽을 보시면 크레스트 쪽으로 완전히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APF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세컨 서저리를 진행하면서 APF 진행하고 뮤코그라프트로 커버리지를 했고요. 치유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째에 좀 더 연장된 그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3개월째에 이런 양상으로 치유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째에도 많이 이제 증강됐던 케이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모든 케이스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한 최소한의 각화 치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건 GBR을 했던 사이트의 대표적인 사진을 가져왔는데 디펙트가 있는 부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GBR을 했던 앞에 이제 선행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치유를 시켰을 때 원래 각화 치윤이 좀 부족했던 부위였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수처를 하고 나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CT를 촬영하고 디지털로 이제 스캔을 해서 전부 다 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께까지 나중에는 이제 CT를 가지고 봤거든요. 이제 수술 직후랑 1년째. 두께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사용을 했던 거는 저희가 엔도할 때 하는 실러 같은 경우는 방사선상에서 이제 불투명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사용해서 계측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GBR이 잘 된 사이트에 APF를 하면서 다시 뮤코그래프트 적용하면서 세컨 서저리를 진행을 했고요. 한 달째, 세 달째, 12개월까지 그 부분이 연장됐던 그러니까 뮤코징지발 정션이 올라가고 케라티나이트 티슈가 증강된 양상을 1년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농담해도 됩니까? 아, 네네. 골드 크라운 좀 언제 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요즘 저 보철을 골드 크라운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보초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환자가 선호했는지 수자가 선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이라 수가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주된 파라미터로 본 게 이제 뮤코징지발 정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뮤코징지발 정션이 계속 감소할 거라고 사실 대부분 다 릴랩스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릴랩스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달째까지 정말 많이 흡수되고 물론 이게 APF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내려놓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다시 릴랩스가 되지만 한 달째부터는 다소 유지되는 양상의 MGJ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케라티나이즈 티슈 양상을 보면 기존 논문과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뮤코잘 마진, 그러니까 그 위쪽 부분에서 치유를 시키고 힐링 어버트먼트 꽂고 치유시키고 그 다음에 보철물 끼고 나서 또 변하고 보철물 끼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되면서 좀 내려가는 그 정도가 한 1.1에서 2mm 정도 사이였거든요. 거의 2mm 근처였는데 딱 그만큼 이렇게 케라티나이즈 티슈가 줄어들고 오히려 이 밑에서의 티슈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뮤코징지발 정션은 대부분 유지되더라라는 게 독특한 양상처럼 저는 보였고요. 어떤 게 릴랩스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때는 수술한 다음에 조정했던 뮤코징지발 정션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연구 데이터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유지되더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찰을 좀 다른 식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저 논문을 퍼블리시한 다음에 오토쭈르라는 그 유명하신 분이 그걸 바로 어떻게 아시고 그 인용을 해서 임상연구 결과를 내셨는데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측정했던 임상연구 결과와 디지털 데이터는 좀 다를 수 있다. 더 정확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디스커션에서 좀 쓰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용한 거 보면 뿌듯하시죠? 네,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면 뭐 마음 아플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결과가 좀 베스티블이 계속 낮아지지 않고 미코그래프트, 그러니까 스킨 대체제를 썼을 때 저렇게 낮아지지 않고 베스티블이 유지되고 MGJ도 유지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는 임상가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 두께를 계측했을 때는 사실은 GBR 했던 사이트는 조금 더 두껍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계측을 해봤을 때는 별로 두껍진 않았고요. 그러나 저것도 사실 조직학적인 평가가 아니라 CT상에서 저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안 되고 머터리얼만 남아있어도 사실은 계측이 그 뼈처럼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한계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측정했던 데이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보통 GBR 사이트에서 특히 콜라겐 메모를 쓰면 잇몸이 좀 얇아지는 거 아닌가요? 잇몸이 얇아진다고 그걸 봐야 될까요? 이아셀라 뭐 그런 사람들이 네. 써놓은 거 보면 되게 잇몸이 GBR 사이트는 잇몸이 얇아진다는 게 정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쓰는 분들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은 이제 한창 서로 이제 배틀처럼 얘기를 할 때 고어텍스 멤브레인은 이거를 제거하고 나서 리모델링 되면서 그 부분이 줄어드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반면 가이스트리엘이 열심히 쓰시는 이 바이오 가이드파였었는데 거기서는 이게 좀 볼륨이 유지된다. 그래서 약간 장점을 막 얘기했던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임상적으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GBR 했던 데 뭔가 보면 그 리모델링 되면서 분명히 약간 전체적인 볼륨은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아마 그런 것도 나왔을 거예요. 미코그래프트를 써가지고 서킷 프리저베이션 했을 때 잇몸이 점점 두꺼워지더라. 그런 임상 논문이 발표됐을 거야. 아마. 저거 좀 딜레마였어요. 저는 항상 좀 잇몸이 얇아진다고 느꼈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리모델링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MGJ 정션은 이제 거의 한 달째까지는 드라마틱한 릴랩스를 보이고 이후에는 조금 스테이블하다라는 거였고요. 각화된 뮤코자의 양은 계측된 걸로 봐서 이제 뮤코잘 마진에서부터 아주 미약하지만 2mm 정도는 확보가 된다라고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첫 가설에서는 사실 GBR 사이트가 좀 더 좋지는 않을까? 사실은 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게 두 개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페리스팀 라이크, 그러니까 티슈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어쨌든 멤브레인을 썼을 때 그 주변에 생기는 그런 덴스한 티슈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향이 별로 없다. 페리스팀만큼 영향이 있다 정도로 비슷하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GBR을 했을 때 이걸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정도 외셔날레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 정도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도페리스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잠깐 사진을 멤브레인별로 좀 보여드렸지만 바이오 가이드를 썼을 때는 약간 이런 좀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사진인가요? 정의용 교수님이 했던 연구에서 빼왔던 거고요. 고배율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하다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이오 가이드가 굉장히 빠르게 흡수된다라고 사실은 알려진 게 그 로다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용이 거의 뭐 몇백 편 돼 있는 그 논문인데 독일의 가나티라는 사람의 연구들을 보면 멤브레인 같은 게 흡수되는 양상을 보면 쥐 등에 넣고 이제 흡수된 걸 보거든요. 나중에 저도 비슷한 걸 해봤지만 어느 부위를 했는지 잘 이렇게 멤브레인 같은 건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되게 표시를 잘 해놓고 했는지 그 부분이 2개월이 넘어서까지도 이런 멤브레인의 양상이 잘 보이거든요. 흡수된다기보다는 이 바이오가이드의 특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이런 부분이 흡수된다기보다는 티슈와 함께 융합이 되면서 그 안쪽으로 세포가 차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좀 독특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 멤브레인처럼 플랩을 눌렀을 때 예쁘게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는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서 정말 좀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양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임상적으로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이 레이어를 동물 실험 결과들을 기반으로 사실 믿고 있거든요. 지금 화살표로 하신 게 지금 바이오가이드 레이어라고 보시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바이오가이드는 그러면 티슈 쪽으로 붙는다는 얘기죠. 본 쪽으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되는지. 둘 사이에 붙어 있죠.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뭐 몇 주 안 지나서 섹션을 하다 보니까 본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비엔나 대학에서 몇 년 전에 내놨던 논문을 보면 바이오가이드의 그 두 층이 굉장히 예쁘게 섹션된 사진이 있거든요. 그 멤브레인의 그 하방 쪽에서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층도 관찰이 되거든요. 그것이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뼈가 돼라고 하기는 분명히 부족한 결과이지만 어느 쪽에 붙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빨리 열어보기도 하고 늦게 열어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바이오가이드 같은 건 조금 빨리 열어도 없어요. 이제 다른 어떤 멤브레인을 써보면은 걔네들은 본 베드 쪽에 붙어서 신생児들을 보호하고 있고 바이오가이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봐가지고 흡수가 확실히 빨리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저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크로스링크 되어 있는 되게 딱 그러니까 뭔가 리지드한 느낌의 그런 네. 멤브레인이고 오른쪽은 바이오가이드였는데 저는 이제 세컨 서저리 때 이렇게 다 막 열어보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열어서 확인할 때는 바이오가이드는 사실 그게 멤브레인이 어디까지인지 인시전을 그으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기 뼈 안에 있는 저 이 밑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긁어내다 보면 이게 뼈가 됐나 되게 무른데 어디까지가 플랩이고 어디까지가 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리지드한 타입의 멤브레인 같은 경우 항상 하면 조직학적으로 잘라보면 인접한 티슈랑 이렇게 떨어져서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대부분 인테그레이션이 좀 적은 대신 플랩을 열면 고텍스 멤브레인처럼 뭐 훌러덩 벗겨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랩을 이렇게 열 때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멤브레인이 남았다고 인식이 되는데 바이오가이드는 완전히 이렇게 붙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인시전을 긁을 때 어디까지 긁는지도 모르고 이게 남아있는지 이렇게 혹은 뭐 없어졌는지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지 않을까.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냥 나름의 그냥 해석만 갖고 있습니다. 소프티슈 중에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 있어서 이미 신생 조직에 거기 껴 있다고 그럴 수도 네네.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사이길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수도페리오스팀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리제너레이티브 포텐셜이 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제 그걸 기대를 했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페리오스티움은 어떻게 층을 구분하냐면 상방에는 아주 덴스한 커넥티브 티슈층이 만들어지고요. 하방에는 뼈랑 붙어 있기 때문에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일렬로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 캠비움 레이어라고 하는 네네네.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이어가 사실은 여기는 없는 거죠. 가이스틀리가 가고 있는 뭐 소프티슈 스캐폴딩의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정도의이지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페리오스티움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혹은 논리적 비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왜 저게 신경이 쓰이냐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식립 깊이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네. 제가 뼈가 되면은 조금 덜 심어도 되는 거고 제가 뼈가 안 될 거면 더 깊게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제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그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달 뒤에 세컨 서저리를 하셨잖아요. 네네. 2차 수술할 때 이제 뭐 프리징지발 그래프트를 한다든지 항상 고민되는 게 3달 그때는 이 프리징지발 그래프트 해도 이게 수초가 하기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달째 딱 해본 적이 있거든요. 수초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층이 없어요. 네네. 우리가 2차 수술을 좀 부득이하게 좀 빨리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수초하기에 적당한 저런 수도페리오스팀이라든지 이더라도 그 힐링이 좀 된다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할 만한 근거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3개월째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려하셨던 대로 저 부분이 리모델링을 방해하지 않을까? 서지컬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고
티슈 자체가 굉장히 일부 없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명히 조금 더 확립되거나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아주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게 덮여 있다면 바깥쪽에서의 영향보다는 운드 스테빌리티의 영향이 좀 더 뼈의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한승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그때 당시는 말씀드렸던 대로 디펙트의 몰폴로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뼈가 얼만큼 형성될 수 있느냐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은 대부분은 약간 컨피규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타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3개월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수도페리스팀에 대해서 디스커션에 우리가 읽어볼 만하게 이렇게 언급해준 저널이 많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네. 너무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가 있을 걸로 보이고 이제 마무리. 이 연구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디지털로 좀 계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MGJ 정션이 우리가 릴랩스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반증의 데이터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달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가 도출됐다면 장기적으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측하는 디지털로 계측하는 부분이 중첩을 하는 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못했던 걸 조금 더 많이 연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다른 임상적인 데이터들로 모아서 말씀을 주셨던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CT와 융합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연구의 한계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덮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의 하부의 영향이 어떻다 저렇다 말할 때는 약간의 한계가 더 생긴 거거든요. 뮤코그래프트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하려면 정말 APF만 시행한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직은 이 연구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리포트라도 한번 내보시죠. 단순하게만 보면 두께도 그렇고 릴랩스된 양도 그렇고 프리징 지발 그래프트는 다른 휴먼 스터디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축률도 크고 네. 두께도 좀 얇은 걸로 보입니다만 그냥 스킨 대체제의 한계라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꼭 뮤코그래프트가 아니라도 경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대표적으로 나온 게 뮤코그래프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다른 회사 제품들이 사실 뭐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많죠.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했고요. 그 기대만큼 못 미친다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한 느낌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도 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뭐 개선은 되고 있지만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국외부에서 딴 그 오토지너스 프리징지발 그래프트를 대체하는 거는 당장 제가 볼 때는 너무 불가능한데 너무 제가 스탠다드를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사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한테 정말 확신을 갖고 설명을 잘 못합니다. 임상연구를 할 때 다 무료로 제공하니까 다 하지만 30여만 원, 40여만 원 들어가는 것들을 이게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사실 환자들에게 많이는 권하지 못하는데 완전히 노출시켰을 때는 통증이 있는 환자가 좀 있는 거에 반해서 이건 좀 덜한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런 드레싱 제제로서 이게 이런 액수를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사실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책상에 가니까 알로돈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교수님 저거 제가 좀 써봐도 됩니까? 그런 제재들을 제가 한동안 진짜 많이 써봤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되게 실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예 개발을 하나 하시죠. 스킨 대체제 아니더라도 휴먼 소프트 티슈를 그냥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컨센서스 리포트에도 필요한 데가 있다고 나와 있지만 알기 쉽게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저 옛날부터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얘기는 열심히 합니다만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좀 환자한테 먹히는 설명 방법 없을까요? 뭐 먹힌다라고 의사의 확신이 있으면 환자는 거의 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사가 확신이 없으면 설명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면 환자는 바로 와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베스티뷸로플라스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저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리컨스트럭션 하는 걸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건강에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따지면 지표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안 했던 환자들, 부족했던 환자들 이런 분들이 불편감을 호소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을 재건을 해주면
훨씬 더 유지하기도 용이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건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잘 먹혀요. 저는 이제 개원가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임플란트를 살아가는데 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환자분이 건강하게 그걸 쓰시려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네네. 필요할 때는 꼭 하는 편인데 그래도 여전히 좀 설득시키기가 좀 네. 어려운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수료회 때 스케일링 한번 하는 것도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다 하시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런 소프티슈 그래프트는 이해하기가 편하지 있지 않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뮤코징기발 서저리에 대한 GBR 사이트에 대해서 흥미로운 결과를 우리 이중석 교수님이 연구하신 논문을 아주 임상사진도 정말 그 우리가 리포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귀중한 사진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궁금증 해결하시기 위해서 네.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 자리에 저 대신 여기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